안녕하세요. 용산을 살아가는 도시공학 박사 용산김씨 김홍렬입니다. 용산공원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옹고지용, 즉 옛것을 통해 용산공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저와 함께 용산기지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 친구 따라서 용산 어린이 정원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용산 기지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고 또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감이 듭니다. 지호님께서도 시청자 입장에서 많은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용산공원이 조성되는 용산기지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 역사 전문가이신 신주백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주백이라고 합니다. 네. 예,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그 독립기념관 산하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V에서 많이 뵀었는데 예.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이. 아니 뭐 그런 정도일 그건 아니에요. 예. 과찬이십니다. 예.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용산기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기지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산이라는 공간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었고,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용산이라는 공간이 특별히 부각되는 시기는 1876년 개항부터 현재까지의 용산에 일본군 기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었다라는, 다시 말하자면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키워드가 침략과 지배, 냉전, 분단, 갈등, 독립운동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용산기지의 역사 내지는 그 주변의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용산기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게 중요한 공간이고 우리나라 발전사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호님 이해가 정말 빠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전에 약간 공부해왔습니다. 아우, 되게 많이 또 기대도 됩니다. 매우 성실한 출연자시네요. 네, 든든한 오늘 보조 MC로 예. 활약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용산기지의 역사는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이야기죠. 그래서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의 이야기로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즉 대한제국 시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변화 시기는 언제였고 당시 용산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주백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지가 만들어지기 전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1876년 개항을 전후로 한 시기의 용산은 전국의 물산이 들어오는 항구였다. 근데 이게 수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마포라든지 뚝섬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조금 깊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큰 배가 들어왔다.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이었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에 용산에 여러 시설물이 등장한다. 학교라든지 창고라든지 근대 화폐를 찍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 곳이다. 그러다가 이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복잡해지는 역사의 격동에 휘말리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용산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전쟁에서 중요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용산이 많은 변화를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 두 전쟁을 계기로 용산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전쟁을 계기로 용산이 일본인들의 집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심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인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 집거지역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대문 안보다 훨씬 빨리 형성되는 게 있고요. 당연히 군대가 들었었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단위의 군인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대한 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기지는 단순히 임시적인 기지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싶은 동안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정된 공간으로서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 공사를 대규모로 했겠죠. 몇천 명이 머물러 있으려면. 그러다 보니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으로 공간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약간 경제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이었다가 전쟁을 통해서 기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공간이 군사 공간으로 바뀌는, 경제도시에서 항구도시 내지는 군사도시로 바뀌는 이런 성격 전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산에 군대가 있으면 우리 아시다시피 용산에서 남대문은 걸어서도 한 3, 40분이면 어른 걸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안이 도성이잖아요. 뭐예요?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조선의 정치에 무력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을 하나 구축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이 서울만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궁궐을 장악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 드러난 이야기, 이게 사실이지만, 특히 러일 전쟁 때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게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욕망이 아니었단 말이죠. 침략에 대한 욕구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만주라든지 이렇게 대륙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또 다른 전진기지의 역할로서의 용산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이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하고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조선을 이용한 거네요. 이용을 한 건데 조선을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야 니네가 공격해 이런 게 아니라 조선에 있는 물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죠.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은 일제가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침략 정쟁을 이제 부르는 계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기지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러일 전쟁 끝나는 즈음에 1905년 끝나는 즈음에 일본이 한반도에 일본군 기지를 여기저기에다 세워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한제국 정부를 압력을 넣어서 토지 매수를 하겠죠. 그게 한 1,000만 평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 이제 용산이 한 300만 평 정도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06년에 본격적으로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기지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막상 해보니 300만 평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120만 평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나머지는 또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인들한테 판매하고요. 그래서 190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일단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908년 10월에 한국주차군사령부 입주 세레모니가 지금의 서울의 한옥마을에 충무로에 있는 한옥마을에 원래 있었는데 사령부가 그걸 용산으로 옮겨와서 세레모니를 하고 그러면서 용산기지가 1차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6년에 군사기지가 생긴 거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그 시기가 거의 120여 년인데 엄청 오랫동안 군사기지가 있었던 거네요.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906년 건설 공사를 시작을 해서 45년 9월까지 일본군이 있었고 45년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사용했고 이걸 누가 그걸 상상을 하겠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 구용산과 뭐 신용산 이렇게 이름이 나뉘던데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시대라고 하기보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이제 신주국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맥락과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일본군이 용산에 병력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주변 지역도 도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조선인들이 살았던 용산은 이제 과거 용산이라고 해서 구용산이라고 칭하고요. 병영이 건설되고 그 주변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그 지역은 신용산이라고 구별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일제강점기가 본격화되면서 광복대까지 이어진 거네요. 잠깐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김 박사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용산이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신도심과 구도심,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신용산은 일본인이 붙인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생활 과정에서 붙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는. 두 번째는 오늘날의 한강대교를 지나서 쭉 걸어와서 삼각지를 지나서 서울역으로 가는 이 길에 오늘날의 용산고등학교 후암동 이 일대는 전부 신용산의 개념이고 일본인들의 거리였고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이었고 일본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신용산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본인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확장하는 공간을 대변하는 용어다. 예, 그거를 말해주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어떤 보충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예. 그럼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소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제 시기에 그 용산의 상황을 이해할 때 1910년 전후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조치를 취하면 조선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일본이 용산 기지에다가 군 병력을 몰래 숨겨놔요. 추가로. 그래서 여차하면 출동시켜서 도성 안에서 조선인들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그런 대비를 하는 그런 공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는 공간, 그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3.1운동 때하고 60만 세 때 우리 독립운동이 활발했잖아요. 셌지 않습니까? 그때 용산기지의 군대가 결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서울에서는 진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갈등 속에서 용산 기지는 어떻게 일본군이 활용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병합이나 3.1운동이나 60만 세 때 역할을 딱 보면 알 수도 있듯이 이곳은 침략의 거점이고 식민지로 조선을 만든 이후에는 지배의 최후의 보루, 버팀목 내지는 지휘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가장 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에 있던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최전방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의 배치 방식에서 보면 당시에 조선에 2개 사단이 있었거든요. 일본군에 그 제20사단과 제19사단이 있었는데 용산에 20사단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육군성에서 직접 파견한 부대들을 총괄 지휘하는 부대, 군을 조선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총괄 명칭을 했었는데 그 지휘소, 즉 조선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사령부 있지, 군사령부 있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즉 관저가 있었어요. 사령관 관저, 조선총독의 관저가 1939년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의 침략, 지배, 대외 침략의 총 거점, 중심 인물들이 다 거주하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핵심적인 그런 장소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일본군 사령 관저, 네. 그 건물은 1910년 4월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흔히 알기로는 조선 총독부라고 하면 광화문에 있었고 그 일대 언저리에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총독 관저가 용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하시고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총독 관저라고 하면 단순하게 총독이 살아가는 집, 그 기능만 뜻하는 건가요? 일제시기 혹시 엽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지호님? 일본이 발행한 엽서. 아니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 일본이 발행한 엽서를 보면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조선을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 엽서였어요. 앞에는 편지 쓰고 뒤에는 사진이 붙어 있는. 근데 조선 총독 관저에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 명소. 그 정도로 건물이 좋았어요. 본토 사람들한테도 선전할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큼. 그럼 그 정도 사이즈의 멋있는 건물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위치가 딴 데가 아니고 군 기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호겠죠. 신변의 안전. 두 번째, 그런 사이즈의 멋있는 건물을 사대문 안에 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근데 왜 그러냐? 단순히 총독이 머무르는 곳뿐만 아니고 국가로 따지면 국가 원수잖아요. 연회장의 성격을 갖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많은 마차도 오고 자동차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만큼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간을 사대문 안에 확보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경호의 측면, 하나는 통치의 측면에서 기지 안에다가 관저를 두려고 했다. 저는 지금까지 조선 총독 관저가 예. 광화문에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예.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오늘 39년 이후에는 광화문에 이거 지금 광화문 경복궁 뒤쪽에 있는 청와대 쪽에 있었죠. 예.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 경찰과 치안을 담당했던 경무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경무대라고 하는 명칭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경무대 할 때 경복궁의 경자와
경복궁의 북문이었던 신무문을 이름에서 무자를 따온 겁니다.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은 고종이 경복궁을 다시 이제 중건을 하면서 그 뒷마당이 후원이었던 그 공간을 그 경무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무대라는 공간에서는 과거 시험도 열렸고 또 때로는 궁술대회도 이렇게 열렸던 그런 후원의 공간이었는데 조선왕조 실력에는 200여 건 이상의 어떤 기록들도 많이 나옵니다. 1939년 8월에 새로운 관절을 이제 조선 총독부 뒤에 공간인 경무대 그 자리에 고종 황제가 만들었던 공간을 헐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광복 이후가 되면 이제 미군정이 되는데 미군정 시기 때 이제 군정장관, 그러니까 군정관이 거기서 이제 관절을 활용하기도 했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관절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이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이제 바꾸어서 활용을 했었고, 쭉쭉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일제의 과거 청산의 개념으로 경무대가 이제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조선 총독 관저의 어떤 역사적 이야기이고, 기신에 있던 총독과 경무대 자리에 경무대 관저가 이렇게 구분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경무대 터에 총독 관절을 세운 거네요. 조선시대 그 경무대가 지금 남아 있었으면 그래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까지 조선 총독 관저와 경무대 관저까지 이야기를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조선시대 때 인근, 즉 용산 일대의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호님, 용산 기지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이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각지나 남영동 쪽은 가봤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지 주변의 생활상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강변에 있는 보광동, 서빙고 이런 이때 하나, 용산기지의 삼각지 쪽으로 해서 원효로 이렇게 쪽으로 하나, 사대문화하고 가까운 용산고등학교라든지 후암동 쪽 하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원 지역, 이제 4개의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가 일본인이 사는 공간과 조선인이 사는 공간을 분절을 시켰다.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아주 단절시키도록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역 일대, 삼각지, 후암동은 일본인들의 집단 주거지. 용산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안에 살던 뭐 둔지미 마을 사람들, 마을 중에 이제 신촌이란 마을도 있고 그랬거든, 마을 이름 중에. 쫓겨난 사람들이 보광동, 오늘날의 서빙고 이쪽에 모여 사는 마을이 하나, 조선인 마을이죠, 이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원은 옛날의 이태원이 아니에요. 사대문에 들어가기 마지막 머무르는 역이 이태원이었거든요. 그럼 그 역이 어디였느냐? 지금의 해방촌 쪽 언저리로부터 시작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있는 기지 만드느라고 다 밀어냈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태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공간이 구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조선인은 조선인대로 살고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살고 이런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맥락 속에서 뭐 일본군은 사격장도 설치를 했고,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시설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거시설과 공공시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요? 일본인들의 이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방식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 독일이나 이런 데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군대가 먼저 가서 싹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이민이 실시돼요. 용산인도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기지가 설치고 나니까 일본인들의 대거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모여 살면 당연히 자기들만의 주거 문화, 일본식 주택이 들어서겠죠. 근데 인구가 많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1920년대에는 아예 그냥 계획주택을 짓기도 하고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사택을 짓기도 합니다. 그게 후암동 일대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 구경하는 거죠. 그런 주거 문화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용산 역사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곳에 철도병원이 있었죠. 용산기지는 중요하게 기지만 봐야 되지만 용산이라는 공간을 볼 때는 철도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도병원을 비롯한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철도 인력들을 양성하는 곳, 서울에 거주하는 주요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있는 집단 사택지역, 그 다음에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다쳤을 때 입원하는 병원,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역사박물관 쪽에
기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공간이 공공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용산역 아니겠어요? 예. 실제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은 남대문역, 물자는 용산역, 그다음에 군인은 용산역.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되게 용산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설명을 듣다 보니 용산기지 주변의 시설물들이 식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그렇죠. 보여지네요. 예. 조선 육군 창고가 한강변 대로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용산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로라고 하는 건 한강통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한강통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군수물자를 보급하기보다 용산역에서 경성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이용을 했는데 하나의 철도의 라인을 조선 육군 창고가 있는 부지 쪽으로 빼서 아무래도 용산 기지에 많은 물자들이 필요로 했겠죠. 그러한 물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철도 부지를 포함한 창고 부지를 이렇게 많이 뒀던 겁니다. 이 창고 부지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이 사용했던 캠프 킴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곳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육군 창고 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조선 육군 창고 부지는 아무래도 일본군 보병과 포병이 썼던 이제 군수 물자에 해당되는 군복, 식량, 포탄 등 주요 물자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활용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운송을 위해서 이 철도가 필요해서 한강대로변에 지어졌던 거네요. 네. 용산기지 주변에 제가 둘러보니까 제과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일본군 병영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철도라고 하는 이런 기반 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과회사라고 하면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공간이잖아요. 용산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을 일단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만든 것들을 또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 소비 시장이 이제 남대문이라든지 근처에 인근에 크게 형성되었던 거죠. 그 무엇보다 용산 기지의 병영이라고 하는 게 큰 어떤 소비 공간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용산에 제과점이 많이 몰려 있게 되는 겁니다. 철도가 중요한 물자 운송 수단이었던 시대에 용산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예, 실제 그랬죠. 예. 제과 회사들도 군대가 큰 소비 시장이었으니까 그 주변에 위치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지호님께서 이제 역사적 확장을 이제 공간적인 것까지 이어가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역사적인 건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지호님 덕분에 용산에 있는 제과회사를 비롯한 용산기지의 지리적 이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산에 있었던 주요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언뜻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병학과 관련된 용산기지의 역할도 있고 3.1운동과 60만 세와 관련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3.1운동 당시에 조선군 사령관이 파고다공원에서 만세가 일어나자 이걸 바로 진압해 말어. 이거 막 고민하거든요. 그 과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일본 본토에 있는 수상이었지만 수상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보고한 사람은 조선군 사령관이에요. 조선군 사령관이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거고 그런 와중에 터진 사건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도 화성의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60만 세 때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일본군이 했던 역할 중에는 장례식인데 군대가 막 나서서 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장례식이니까 의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의, 국장이니까. 그래서 군대를 의장병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몇천 명을 출동시켜요. 의장병으로 유장시켜가지고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그 핵심 병력이 용산에 있었던 2개 연대 병력이 있었거든요. 78하고 79 연대가 있었는데 연대 병력이 가서 의장병을 해요. 근데 의장병은 국장 행렬이 양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싹 에워싸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3.1운동처럼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나면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완전 군장한 군인들이 시위 진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죠. 그 병력의 핵심이 용산에서 출동한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아, 일본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 거기서 더불어서 3.1 독립만세가 처음에 일어났던 파고다 공원 있지 않습니까? 파고다 공원의 넓은 데다가 몇백 명의 일본군을 다 집어넣어놓고 공원이니까 밖에서 눈에 안 띄잖아요. 여차하면 시내에서 만세 시위하면 그 군인을 확 풀어버리려고 거기다 몇백 명을 다 그렇게 숨겨놓고 그 병력도 용산에 있는 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탄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곳이다. 어떻게 보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것을 빨리 진압하고 제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선 통치의 심장부가 경성이니까 그곳을 확실하게 찍어 누르면 조선인들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화가 나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 사료를 읽어보는 순간 되게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광복 이전에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조선 총독 관저가 용산 어린이 정원 인근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인근에 옛 과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 부지, 원투원 병원 부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지와 함께 일본 군 사령부의 제2청사라고 하는 건물이 현재 남아 있고요. 이 두 개의 장소는 현재 반환 절차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과 함께 국민들이 한번 살펴보시게 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용산 어린이 정원 속에서 이 두 부지와 건물이 활용이 된다면 아마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용산공원의 토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걸 기대해야겠죠. 예. 과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원투원 병원 부지도 곧 반환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턴 병원 건물 상당히 좋아요.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우리의 취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설이 좋거든요. 그 공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정도의 규모다. 동선을 이렇게 고려까지 해봐도. 그랬을 때 이제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좀 특히 기지 안을 좀 보여주는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원래 전시나 박물관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역사교육의 측면, 사회교육의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혹시 그 공간이 좀 그 여력이 좀 된다면 약간의 좀 창의적인 뭔가를 생산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갤러리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용산 기지와 관련돼서 직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용산 구민들하고 내지는 조금 넓히면 서울 시민, 더 넓히면 대한민국 국민들하고의 어떤 문화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네. 이제 용산 기지가 기회의 장이 되고 또 역사적 배경을 공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좋습니다. 같이 가서 놀고 좋습니다. 또 공부하면 좋으니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미래가 좀 밝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광복 이전에 일제강점기 무렵을 중심으로 한 용산기지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영향으로 주변의 조선인들의 삶은 어땠는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호님 오늘 촬영해 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많이 얼어 있었는데 두 분께서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뭘요? 그래도 좀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용산 기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까지 좀 너무 많이 배워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호님이 옆에 계시니까 조금 더 든든했고 덜 긴장이 되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깃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역사로 배우는 용산공원 옹고지용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에 용산기지 역사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